지금부터는 개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레 제가 선정 추천자에게 질문을 미리 달라, 내일 우리 술 먹기로 하지 않았냐, 미리 달라고 했는데 질문을 어제 술 먹기 직전에 줬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심도가 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을 평가해? 네가 질문하든지 그러면. 조용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이가 없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대상작을 빼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래? 질문이 어제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응? 질문 이상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질문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대본을 안 가져놓고. 자, 우선 이 질문의 창시자 박인성 선생님, 박인성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질문을 못 드렸죠. 그렇긴 한데 네. 수상 작품집에서 뭐 대단한 경향이나 의미를 그렇게 또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하실 만한 작품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제 생각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작품을 꼽을 줄 알고? 추측해 본 거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 관심사적인 측면에서 요 작품이 욕 같아? 어떻게 하셨어요? 넌 친일파잖아. 와, 오,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역시. 저의 박사 논문의 주제인 어. 이 아나크로니즘, 어. 시대착오와 관련된 근본적인 주제 의식이 이 소설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김진영 선생님의 짬에서 나온 바이브는 대단합니다. 와, 한 방에 맞춰버리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일본 이게 과거에 말을 고통스러웠던 더듬으세요. 과거잖아요. 일제 네. 강점기부터 해가지고 네.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네. 자신의 이름도 사실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연화라는 이름도 언니 이름. 근데 이제 4살 터울의 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면서 그 아이의 호적을 아빠가 이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동생한테 이제 덮어씌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 4살의 간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여성은 자기의 생애 주기의 템포에 있어서도 시대착오적으로 비틀려 있고, 그렇지. 4년이면 그 좀 비틀릴만 해.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 자기가 지금 100살. 정확하게는 96살이지만 96살, 근데 이제 100살이 됐다고 해가지고 방송상에 출연을 하게 되는 이 상황들에서 느끼고 있는 세대적인 격차, 시대적인 격차까지 해가지고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시대착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인물을 그려내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정말 뭐 픽진하게 96세의 노년을 재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96세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단 잘 모른다라는 게 크고, 그러면서도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삶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과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방송에서 비춰지는 자기 자신의 삶과 또 한편으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안쪽에 이제 갈무리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환기가 소설의 언어로서 이제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계속해서 이 비틀리고 맞물리는 영역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소설적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제의식의 구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삶의 국면, 그리고 자기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동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거의 불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본 무슨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예이츠인가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과인 형제. 코엔 형제.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화로 나온 거고, 예전에 이제 원작 시의 시구를 빌려다가 이제 그 영화 제목을 붙인 건데, 근데 이제 원작 시에서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의 비틀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내가 올바로 있는 제대로 된 장소에 있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만 사실은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적인 거고, 물질적으로는 사실 시간이라는 건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모두에게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의 비틀림이라는 걸 경험하는 건 공간적인 방식으로만 환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설의 이제 마지막 결말도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그림자를 쫓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년에 대한 이미지, 노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뭔가 자기 삶에 있어서의 완숙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헤겔이 거창하게 이야기한 절대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전체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의 이제 서사적인 욕망이나 아니면은 구조적인 완결성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집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서 뭐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 전반적으로는 그 주제의식에 충실한 소설이었다. 그리고 뭐 요카타 요카타 이거는 일본 말로 괜찮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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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다는 뭐지? 다이저브. 아 다이조부. 뭐 괜찮다 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이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뭐 최면의 언어, 아니면 자기 암시의 언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좀 비틀린 시간이나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된 장소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감각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제 기워가면서 바느질 해가지고 이 조각난 거 조금씩 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제목 때문에 제가 친일파로 몰리는 건 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제목과 무관하게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 왜 그래요? 또 다른 친일파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친일파와 일본을 친일파의 그러니까 대단한 대격돌이네. 네, 심진경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욕 갖다 여기서 끝내 그냥? 네, 이 형이 더 할 말이 없네요. 이 작품에 대해서 보니까. 이미 왜? 충분히 말한 그냥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네, 뭐 고르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김멜라 소설도 괜찮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고르시는 거예요? 왜냐 20자평 고르는 20자평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모든 걸 다 쏟아버렸어. 그럼 전 김멜라. 아 옥상정원에서도 출연한 멜라멜라 김멜라님 우리 김멜라 작가님 제 꿈 꾸세요. 제 꿈 꾸세요. 근데 이제 이게 딱히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죽음이 삶의 이제 반대말이 아니라 이제 뭐 삶의 연장 속에서 죽음인데 이때 이거를 이제 무슨 뭐가 꺼졌다가 켜지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세계로 이렇게 뭐가 켜지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뭐 깨우 일어난다 깨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깨웠다 깼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거죠. 맥이라는 이 소리 있잖아요. 맥이라는 그 이 맥이의 추억에 그 맥이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맥이 높은 벼랑에서 벼랑간 훅 떨어지는 듯한 노래의 낙차. 얘 매번 가슴이 울렁거렸는데 이 맥이의 그 이 음조의 급격한 변화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깨어났다. 근데 깨어났다. 죽음으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도입부도 대단히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듦새가 뛰어난 소설이다. 저는 이제 뭐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게 그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글을 끌고 가는 그 힘이 상당하다. 그런 걸 항상 느꼈고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아니,
항상 이제 선생님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이제 기세론과 연결. 아니 기세는 아니지. 왜 그렇게 저를 다 그런 아니, 식으로 근데 몰고 가세요? 이거잖아요. 초장부터 잘 시작해서 기세 있게 끝까지 갔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수제나 뭐 매기의 그 노래로 자연스럽게 일종의 저승사자인데 벤조를 이렇게 들고 온 어떤 이름이 챔프인가? 챔바로 이제 저승사자를 표현을 한다든가. 그러니까는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김멜라 소설에서 약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살짝 이렇게 눈을 흐릿하게 이렇게 보면 매직아이. 매직 아이를 보면 그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감수성 자체가 좀 되게 독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우리가 그 작년에도 김멜라 작가 그 딜도와 관련된 소설 전형놀. 그것도 이야기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가가 뭔가 좀 직설적인 표현과 그러니까 아주 축자적인 표현, 말 그대로의 표현과 비유적인 표현 사이에서 널뛰기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작품의 사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괄호 친다는 거죠. 괄호를 그냥 쳐버리면 된다. 괄호를 친다는 건 뭐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건 괄호를 친다는 거여가지고 너무 여기서는 또 축자적인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소설에 대하여 뭔가 주제의식을 환기하게 될 때 되게 좀 직접적인 단서를 주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세련되지 않고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나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 의견인데요? 네. 제 의견인데요? 마치 제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 선을 부분에서- 긋겠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제가 단서를 받아서 그렇게 느껴질 법도 했는데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사실 그 괄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층위에서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직접적이고 유치하게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감싼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챔바랑 같이 이제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누구의 꿈에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알릴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누구의 꿈에 들어갈까 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떠올리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뭔가 이제 그 자기 어떤 목적 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막 그 뭐지 그 남산 쪽에 그 이 커피 삼각형 그 커피 우유 거기에다가 빨대를 이제 꽂아가지고 그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챔바랑 굴러서 눈밭을 내려가고 바람이 무섭지 않은 낙엽처럼 떨어진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눈송이처럼 이 대구르르 굴러 비탈길을 내려갔다. 나는 요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도 높고 걱정도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한 낙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그 불안 때문에 죽은 애인데 자살 시도를 했다. 물론 뭐 어떻게 원래 살려고 했지만 또 죽은 그런 사연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이 그런 식의 불안에 시달렸던 애인데 비로소 그냥 너무 가벼워지는 그런 이제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낙엽처럼 떨어지고 난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눈송이처럼 그렇게 구르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상당히 좋았다. 욕 같다. 역 같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뭐 자세히 이 소설 자체를 뭐 하나하나 뭐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이 주는 어떠한 그게 우리가 왜 위안이라든가 따뜻함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너무 뻔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뻔함으로 또 받는 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어쨌든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뭐 평하신 분들도 리듬감이 좋다 이 소설이 그런 말씀하셨. 저도 읽으면서 약간 리듬감, 음감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소설과 완전히 구별되는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용이나 뭐 이런 모티브 같은 것들은 어떤 대중문화 작품에서 본 듯한 그런 거잖아요. 저승사자 따라서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어디서 본 듯한데 또 그거를 너무 또 클리셰처럼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정서로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게 작가로서의 역량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끝까지 아니 한번 그리고 읽은 이 것 같아요. 서울 우유, 커피 우유 우리 어렸을 아니, 때 그거 뭐라고 부르지? 그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삼각형 무슨 삼각우유라고 그랬나? 그거를 많이 먹었잖아요. 커피폴이고 커피폴이라고 안 했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다른 안 말이 불렀던 건데.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를 그 빨대 맞아요. 약간 날카로운 그냥 빨대 맞아요. 안 되잖아. 맞아요. 끝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그 네. 빨대로 한 진짜 번에 팍 정확한 힘과 꽂아야 타이밍으로 되잖아. 꽂아야지 그게 들어가지. 안 그러면 실패.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했거든. 내가 왜냐면 그거 어렸을 때 한때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이 먹고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바나나 우유 먹듯이 그렇게 저는 그냥 먹었단 말이야. 가위로 잘라 먹었는데. 그러니 아유. 쉽게 살아온 거지. 낭만이 없어 낭만이. 어떤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할 생각하지 않고. 낭만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좀 귀여우면서도 좀 독창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네. 일반적인 따뜻함 같은 것들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소설인 것 힐링이 같아요.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 읽으면서. 좀 우리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에 되게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좀 괄호로 넣어도 된다. 괄호에 넣어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괄호에 넣지 않고 너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야. 너는 진보 아니면 보수야. 너는 좌파 아니면 우파야. 너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아닌데 난 그냥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의 어떤 혹은 결정되지 않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니, 영역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그리고 같다. 본인이 친일파로 공격받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방어적인 수세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이거야말로 우리 너무 클리셰입니다. 네. 박인성을 비난하는 점점 거. 쓸데없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건희 선생님. 예, 김밀라 작가의 제 꿈꾸세요도 좋았고요. 저는 크게 이제 대상작 외에는 세 작품이 인상적이었는데, 새 작품이다. 예, 제 꿈꾸세요, 성혜령 작가의 버섯농장, 그리고 이서수 작가의 젊은 그니의 행진, 요 세 작품을 재밌게 읽었고, 어쨌든 기세가 느껴진다. 요 세 작품에서 나름의 기세들이 느껴졌다는 점에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좀 얘기할 만한 게 있다면 뭐 이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얘기할 만한 부분은 버섯농장. 이 작품을 이야기할 게 있긴 한데 좀 저 입장에서는 일단 들어봐. 예, 제가 말하고 나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버섯농장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읽었고요. 읽으면서 내내 미셸 우엘백이 생각났어요.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라는 소설. 그러니까 프랑스의 68세대와 밀레니얼 사이의 어떤 쟁투, 거의 뭐 목숨을 건 투쟁을 그려낸 소설인데 저는 그 소설이 단순히 문학을 넘어서서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혜령 작가의 버섯농장도 한국에서의 어떤 세대 전쟁, 세대 간의 어떤 피 흘리는 투쟁을 프랑스와는 다른 방식, 우엘백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 작가 그리고 한국의 젊은 여성 작가라는 입장에서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징후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세대 전쟁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 뭐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로 상징되는 어떤 남자를 죽인 거라고 표현은 안 되잖아요. 죽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시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제 훼손까지는 아니고 골프채를 예, 골프채를 친 살짝 거지. 건드리는 정도인데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한테 저항하는 어떤 찌질함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어떤 넘을 수 없는 선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왜 그 선을 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망치로 뚝배기를 깨지 못하는가? 한국 기성세대 망치 그 머리를 뒤에서 뚝배기로 깰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왜냐하면 뭐 그 까미 이방인에서 메르소는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죽일 만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단순히 그 죽은 자의 머리를 슬쩍 건드리는 정도에 그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분석적인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저는 한 작품을 꼽자면 버섯농장을 꼽겠습니다. 그 작품의 결말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뭔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읽으면 징후적인데, 그러니까 뭔가 소설적인 방식 안에서 충실하게 좀 읽자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찌질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옹졸한 어떤 결말인 거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더 징후적인 거는 그러고 나서 골프채로 툭 친 거 뿐인데 그거에 대하여 지켜보고 있는 서술자인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선을 긋는 선 긋지만 같이 묻잖아. 그리고 이 제스처고 그러니까 넌 선을 그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나랑은 달라 이거를 확인하는 방식.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진이도 나한테 이제 생각하는 거가 나는 너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데 너는 왜 나한테 괜찮냐는 말 안 해? 질문 안 해? 왜 너는 나에 대하여 이런 나의 이 지난한 600만 원의 여정에 대하여 너는 왜 책임을 느끼지 않아?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식의 기류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관계성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소설적인 방식으로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갈등이라는 게 폭발하지 않고 서로 간의 갈등과 불편함과 심리적인 이 저항감을 꾹꾹 눌러 담고 꾹꾹 눌러서 그 쓰러진 아저씨를 묻었잖아. 그러니까 그 결말에 대하여 소설적으로는 저는 좀 답답함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꼭 현실과 비슷한 방식의 세대 간 전쟁이나 혹은 세대 내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이렇게 좀 더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뭐 정말 미셸 웰백처럼 선열이 낭자하게 폭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설에서 좀 볼 수 있는 형태의 갈등의 폭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요즘 우리 시대를 잘 묘사한 작품일 수는 있겠지만 읽는 내내 좀 걸리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잘 디스크립티브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관계 맺기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실패하고 혹은 불완전 연소하고 갈등도 사실은 불완전 연소하는 거죠. 폭발을 해야 되는데 치직하고 타다가 그냥 꺼져. 어중간하게 넘어가.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갈등, 그런 방식의 봉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을 잘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소설인가 좋은 문학인가 하면 저도 박인선 선생님처럼 약간 의문 부호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소설을 꼽은 이유는 그치 요즘 세상의 관계 맺기라는 것이 이런 방식이다. 심지어 굉장히 극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다들 관계를 불완전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해소를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이서수 작품도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랑 버섯농장이랑 젊은 그니의 행진. 젊은 그니의 행진도 보면은 사실은 메시지적으로는 오늘날 말할 수 있는 오늘날 동시대적인 어떤 특히 이제 자기 몸에 대한 권리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젊은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의 동시대적인 메시지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소설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국면이 폭발하지 못하고 편지를 통해 가지고 주제의식이 주인공에게 슬쩍 와닿는 이 마지막에 결말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불완전 연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얘는 지금 연락이 끊겼고 뭐 실종이 됐는지 어디 갔는지 알지를 못하고 집안 사람들은 걱정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하여 나는 사실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고 나는 그 템플스테이가 진짜 너무 요즘 애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근데 편지는 뭐야? 송도는 편지를 쓴 게 너무 그렇죠. 작가가 뜬금하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수습이 안 된 것 같아요. 작가가 이제 주제를 전달을 편지로 하잖아요. 내 몸에 그러니까. 권리는 나한테 있고 그러니까. 언니는 스노비즘이고 어. 막 이러면서 그게 다 사실 이 소설이 언니 전상서 뭐 이런 것처럼 네. 갑자기 편지가 나와가지고 진짜 빵 터졌어요. 읽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갑자기 결말이 너무 낙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 되어 왔던 거는 유튜브와 뭐 SNS와 소셜미디어 오늘날의 어떤 이 분위기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그리고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소비되고 그거에 대하여 우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어떠한 나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한편으로는 뭐 경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생과 이 언니는 진정한 의미에서 충돌을 하고 서로 간에 뭔가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폭발됐을 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편지의 형식이 아닌, 적어도 이렇게 직접적인, 이거는 사실 뭐 작가의 말과 다르지 않은 형태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동생의 말로 가공이 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주제의식을 담보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 동생이 책 몇 권 읽었다고 그렇게 갑자기 똑똑해져? 난 그것도 좀. 내가 요새 북튜버로서 책을 읽었더니 좀 똑똑해졌어 하면서. 3개월에 아주 훈장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순간이 이제 말 그대로 북튜버로서의 이 근위가 거의 작가와 이렇게 딱 동일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편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될 수 있게 된 거고. 근데 이 방식 자체가 한편으로는 노골적이고 누군가는 속 시원하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동시대적인 말 그대로의 어떤 주의 주장을 착 노출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버섯농단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게 정말 다 계속 뭔가 결말이 불완전 연소구나. 진정한 의미의 갈등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 소설에서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아까 박건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현실의 디스크립티브가 뭔가 묘사적인 것들에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면들도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도 성혜령의 그 소설에서 그 아저씨 캐릭터는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뻔뻔한 사람이고. 이제 뻔뻔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저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니 잘못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저씨의 유일한 잘못은 그거예요. 왜 괜찮냐고 말 안 해줘준 거. 아니 괜찮냐고 네. 말 안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체가 상당히 모호한 게, 되게 막 그 곰팡이가 피는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차는 거의 뭐 최근에 나온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뭐 효심이 깊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자식을 내팽개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엄마가 한 3개월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째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살아온 어떤 사람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혹은 나의 어떤 위치, 어떤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가 느끼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 있죠. 뭔가 생각이라는 게 없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나는- 저는 뭐 15억이라는 돈을 정확하게 7억 5천씩 나눠줬고, 그 다음에 자식은 제가 볼 때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어머니를 3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 상황. 차가 비싼 게 지금 문제인데, 근데 그걸 빼면 이 사람은 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위장용이야. 그거는 소설에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정보만 놓고 아니 나는 보면. 근데 이할 씨가 말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얄미웠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 때문에 자기는 600만 원을 손해보고 왔는데 이 아저씨가 오자마자 괜찮냐고 안 물어보고 선부터 딱 긋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나도 그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그렇게 뭐 몇 억씩 10몇 억 그렇게 해가지고 반씩 나누고, 아무튼 부인 주고 자기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 600만 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옳은 선택이냐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오히려 더 얄미운 거죠. 얄미워.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간 거야. 얄밉고 재수 없어. 그래서 죽어도 싸. 아니 나는 되게 반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저씨의 나는 너무 통쾌했는데. 나는 아저씨의 인권은 이래도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돼. 아저씨 입장에서. 네. 아저씨 입장에서 왜 사체 유기를 왜 당하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은 죽어서 경찰에 신고조차 할 어떻게 정도의 보면 인권이 되게 없나? 고독사 같은 네. 죽음인데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또 골프채로 아니, 머리를 툭툭 치는 이 어머니한테 행위도 돈을 저는 꼬라박다가 혼자서 네. 고독사한 거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제가 볼 때 소설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이 친구들이 보이는 행태는 분명히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까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연료가 얼마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캐릭터 자체가 상징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죠. 요즘에 386 세대들이 그렇죠. 보여주는 위선적이면서도 뭔가 정말로 악인은 아니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진짜 꼬투리 잡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하는 것마다 재수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묘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세대와의 갈등도 커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진짜 나쁜 사람이면은 진짜 뚝배를 낄 텐데. 책임의 소재에 대한 결국 이야기잖아요. 또 따지고 들면. 근데 저는 책임 소재도 애매한 게 왜냐면 세대 갈등도 애매한 게 뭐냐면 실제로 사건은 지금 그 여자 아저씨를 찾아간 여자와 아들 간에 사이에. 같은 동세대한테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세대가 이쪽 세대를 착취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예. 동세대가 사기를 친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서운해하는 것도 윗세대한테도 서운해하지만 동세대 둘한테도 서운해한단 그렇지. 말이죠. 근데 또 그 운전해간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서운하지만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거든요. 왜냐면 그 근데 장거리를 왜 말을 안 해? 왜 그런 왜 괜찮냐고 말을 안 해? 왜? 그러니까 그 한마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둘 다 지금 모든 사단이 이 사단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그렇지. 그러니까 네. 나도 이 소설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거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영능의 해결 방식을 취해서 사리 분별 있게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래서 괜찮냐라는 말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 우선순위는 괜찮냐고 묻는 방식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모든 사단의 이 요동치는 사단의 이 말 자체가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는 느낌이 들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라는 것이 납득 가능한 인과적인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어느 서사가 되는데 이게 진짜 뭐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갈등은 이 아들과 각 동세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건데 뜬금없이 그 아저씨와의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그런 말을 갈등이 얄밉게 나타나니까. 했잖아.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면은 다 얘는 해결되는 것을 참외까지 사갔다고. 참외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얘가 않기 위해서 간신히 쫓아가가지고 그때서야 깎아준 네.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상처 주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완전히 선이 그어져 버리는 상황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작가가. 근데 과연 그것이 좀 어떤 블랙 코미디적 요소로도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서사적인 어떤 스릴러적인 모습으로도 성공이 됐는지 끝부분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화도 얘가 초반에는 되게 좀 우유부단하면서 그렇게 막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그렇게까지 애가 아기가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골프채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잘못된 귀인을 타면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뭐 참견하듯이 뭔가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공격의 화살을 돌리잖아요. 정작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뭐 그런 잘못된 귀인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로서 근데 우리 현실적인 이제 것 같아요. 뒤에 두 개도 해야죠. 함윤이. 아니 배상민 작가의 추천. 저는 그 뒤에 제가 사실 제일 잘 본
소설은 자개장의 용도였어요. 뭐 예전에 이걸 뭐 굳이 이론을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얘기를 하자면 왠지 예전에 스페이스와 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레이스는 그냥 장소성이라면 스페이스는 장소와 의미가 결합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이야기를 했던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스페이스의 핵심은 근데 보통 이제 이동하고 운동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동, 운동, 뭔가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 그것도 있고 의미가 결합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자개장의 용도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이야기 속에. 왜냐하면 사실 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공 이걸 안 쓰거든요. 갖고 와갖고 안 쓰고 오히려 자기 방에서 같이 자기와 시간을 보냈던 그 남자와 돌아다니는데 그 남자가 부재하니까 비로소 그 남자와 돌아다녔던 그 공간이 자기한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개장을 쓰기로 하는데 이 비밀이 재미있었어요. 비밀도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잖아요. 어딘가를 떠났고 그 다음에 한참 돌아서 자기들한테 되돌아왔고 주인공도 어디로 떠나는데 나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엄마가 결혼한 다음에 떠났다가 전에 결혼하기 결혼 전에 전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안 여자들의 내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이것도 관계성의 얘기잖아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그 비밀이 안 되는데 이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 때 비로소 비밀이 되잖아요. 혹은 내가 비밀을 갖고 있고 저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비밀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남자친구가 보냈음직한 썸 타던 걔가 보냈음직한 그 편지를 자개장 안에 넣어놓는 이 행위가 굉장히 저는 상징처럼 보였어요. 이 자개장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되돌아오긴 되게 힘든 장치인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놓여 있는 거죠. 엄마도 개봉하지 않았고 자기도 여길 와야지만 비로소 개봉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놓여 있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비밀 때문이라도 언젠가는 여길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 이것들을 볼 때 물론 소설이 좀 모호한 구석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간이 내가 어딜 갔든 그 공간이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뭘 했을 때 비로소 장소성과 의미를 가진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든 소설 중에서 자개장의 용도를 가장 잘 봤어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움직이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은 이 소설은 능동적으로 어딘가 가려고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밀이 또 있었잖아요. 증조 할머니부터 이 자개장을 내다버리려고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그래도 해결이 돼요. 작가가 앞에서 해놨던 게. 왜냐하면 이 자개장은 어쨌든 길을 떠나게 만드는 거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고 그렇지만 또 되돌아오고 근데 엄마는 또 얘기를 하잖아요. 딸한테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멀리 안 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자개장이 있으면 언젠가 이 딸들이 또 멀리 떠날 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또 내다버리려고 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뒤에 가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싹 다 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설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상징다운 상징을 썼다는 생각도 들고 또 주인공이 갈등하면서 움직이는 소설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자개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어떤 장소, 갇혀 있는 곳,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든 어떤 마술적인 장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보완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자개장이라는 면에서 문화적으로도 친근하면서도 굉장히 낯선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돌아올 땐 이미 그때 떠나기 전에 자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좀 탁월한 은유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 가계도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어지는 뭐 여성 3대, 여성 4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최근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대부분은 이제 역사, 기억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연루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이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한 연대기적 구성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 이야기에 온전히 몰두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조 할머니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여성적인 가계도를 이 자개장이라고 하는 사물,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장치죠. 말 그대로 이게 상징 은유이기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탁월하게 이 작품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았을 텐데, 소설적인 기능으로서도 장치가 선명하게 있고 얘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잘 그려지고 활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그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역시 친일파. 아주 고급진 단어를 쓰시네. 그런 방식의 이야기 구조가 일단 정말 좀 잘 드러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함유희 작가 작품을 작년 신춘문예 할 때 고음. 되돌아오는 고음 뭐 이 작품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기억나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좀 이 작품의 의미가 너무 축자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의 소설이어서 의미의 폭이 약간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단순히 이게 사물이나 의미, 말 그대로의 의미에만 갇혀 있지 않고 굉장히 확장적이고 주인공이 일단 움직이다 보니까 역동적인 의미 생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좀 이거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떠나는 여성들의 어떤 심리나 마음이나 이런 정동에 대해서 묘사가 치밀하거나 막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떠나는 여성들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고 굉장히 그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소용돌이치는 어떤 정동들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저만 하더라도 엄마가 한 3년에 한 번씩 떠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싸우고 나를 들쳐업고 어디 이모네 집에 간다든가 뭐 할머니랑 싸우고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나서 또 나를 들쳐업고 또 어떤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뭐 한 달 있다가 온다든가. 어렸을 때는 나는 그냥 친척 집에 가고 뭐 형제들 많은 집에 가니까 난 즐거웠던 기억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다가 도망친 거잖아요. 그때 완전 도망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게. 요즘은 금술은 좋으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나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했던, 한국 여성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요즘도 이제 그런 논문들이 이제 있는데, 화병이라는 HWABYEONG라고 그 고유명으로 해서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장애를 화병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울분장애. 그 울분장애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신체적인 어떤 질환이 되는 거죠. PTSD처럼. PTED라고 요즘은 인비터먼트라는 그 울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병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인데, 그게 제 예전에는 대부분 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남편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꾹꾹 눌러 참다가 어느 순간 병리적인 방식으로 폭발을 하는, 그게 이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PTED라고 하고 옛날 말로 하면 화병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탈출구로서의 자개장, 어떤 도망, 이런 것, 야반도주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생활적인. 멀리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오는 건 자력으로 돌아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이제 사실 우리 엄마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집 안 나간 적 없는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집은 한 번 이상씩은 다 나갔던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돌아오지 못하니까 사실 그 동네 언저리 어딘가 삼촌 집 뭐 근처에 있는 뭐 친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자개장은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만 갔던, 그쵸. 어떤 면에서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늠하면서 거기까지 갔던 건데, 이제 엄마는 사실 그게 비밀이었는데 사막까지 그렇게 이제 중동 아시아까지 갔다가 어쨌든 먼 길을 돌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개장은 사실은 이게 자개장일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그냥 무조건 나간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집 나간 노라 어떻게 됐냐, 채만식 소설을 썼잖아요. 걔가 결국에는 이제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 성매매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돌아오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담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 뒷부분에 그 편지가 일종의 자기의 돌아올 어떤 이 돌아오게 만들 어떤 그런 거잖아요. 계기? 그런 것으로 남겨진 어떤 그 편지를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가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도망갔다가 그게 파국이 될 수도 있고 음. 또 우리 아버지처럼 가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사실 응. 데리고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돌아옴의 의미들도 어떻게 보면은 치유와 화해와 혹은 갈등의 폭발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묘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저는 듭니다. 그 떠남과 돌아옴 자체에 잠깐 좀 집중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편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붙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사실은 막 갔다가 무책임하게 갔다가 무책임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편도기 때문에 사실은 떠날 때부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떠나야 되고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돌아올지를 못하잖아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떠나는 게 쉽지 않음을 사실은 집에 내려가기 쉽지 않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엄마의 태도가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얘한테 선택으로 맡겨두거든요. 그냥 네가 이 집 계약 끝나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것도 어쨌든 네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그 사막까지 갔다가 힘들게 이 사막이 뜬금없었거든요. 다클라마카. 네, 그래서 여기를 가서 어떻게 돌아오지 당시에 소련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상징적인 어떤 고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상상할 그렇죠. 수 있는 가장 먼 곳. 성장기에 누군가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그렇지만 언젠가는 돌아오는 건데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서도 아마도 멀고 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변해서 내가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떠날 필요는 있었던 거고 여기서 떠날 필요는 있었던 거고 그 떠났을 때에는 편도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각오와 선택의 문제가 수반됐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그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에 저는 이 소설이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아니 근데 읽었습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여성 작가들의 소설은 뭔가 이게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굉장히 구속적인 공간이고 여기를 막 떠나는 거 거기에만 집중이 돼서 주로 이야기가 됐다면 여기에서는 그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추가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귀향 서사는 언제나 남성의 서사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귀향 서사를 여성 서사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 남성 귀향 서사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영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근데 아니, 약간 탕자의 서사이거나 여기서 그 누구지 남자친구 도대체 얘는 뭐야 정체가 나는 이 남자친구도 친구의 그런 그 이 재현이 좀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개장용도 이거는 약간 장편 소설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여성들의 삶을 좀 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자개장용. 이 장치를 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에 현호정 연필 샌드위치. 저는 의미를 사실 잘 못 읽었어요. 이게 아우러지지가 않았어요. 제 생각에. 뭐 나도 상당히. 섭식 장애의 어떤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 느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뭐 와닿는 부분이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소설이 환상, 그러니까 연필 샌드위치라는 환상, 문방구라는 환상과 돼지 문방구인가? 네, 무슨 그다음에 아니야 복돼지. 어머니와 할머니로 이어진 또 지극히 현실 서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뒤에 가서 봤거든요 해설을. 근데 또 뭐 어떤 여성의 챙김의 서사다. 챙김? 챙겨주는. 챙김. 뭐 이렇게 얘기를 참기름인 줄 알아요. 챙김. 챙겨줌의 서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환상 속의 이 서사가 포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안에 워딩 안에. 근데 이 환상 속의 서사를 자꾸 굳이 연필과 지우개가 있는 또 돼지 배를 갈라서 나오는 무언가와
동전. 문방구 또 여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것들을 포괄한 이 공간의 그 신문을 의미를 계속 넘기고. 모르겠더라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도 그러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왜 연결해야 되지? 나는 독자인데 굳이 내가 그냥 소설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심리치료 서사? 심리치료할 때 흔히 자기 서사를 하잖아요. 오토바이오그래피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별 재미도 없고 저는 뭐 크게 인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 이야기는 아니 선생님 또 뭐 네, 뭐 읽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게 그냥 처음에 앞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메타 소설적인 혹은 소설 쓰기에 대한 작가적 고민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와 막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막 내가 글을 쓴다고 하면 막 그 글자의 어떤 세계를 막 헤매잖아요. 글자로 이루어진 어떤 그 세계에 막 짓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거길 헤매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막 한창 막 그 글자에 사로잡힐 때는 막 글자로 된 꿈만 꾸고 막 글자가 막 나를 막 공격하고 나만 그래? 근데 요즘 연필로 글을 쓰시는 분도 김훈 작가 정도 말고는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지금 보통 연필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약간 그래서 이 작가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강박 소설 쓰기에 대한 강박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초반에는. 저도 그리고 이제 그 복돼지 그 문방구라고 했을 때 그 문방구라는 것 자체가 글쓰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일상 용품들이 거래되는 공간이 거기가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 이렇게 얘가 막 납작해져 갖고 막 헤매고 막 미로 같은 데서 뭘 찾고 색연필을 찾고 자기가 찾는 그 색연필을 나는 뭐 하나 색깔 하나인데 그거는 세트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의 글쓰기의 어려움 같은 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딱 그냥 시기장애 얘기로 이렇게 자각몽을 깨고 나서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시기장애 얘기로 딱 가니까 요 두 가지 얘기가 되게 그냥 다른 얘기처럼 이렇게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게 왜 이 시기장애가 생겼는지 할머니는 뭐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렇다고 치고 나이가 들면 원래 돌아가시기 전에는 거의 유동식만 먹거나 뭐 어떤 분은 배지밀로만 1년인가 2년 버티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시기장애라기보다는 이제 죽음 직전에 어떤 노화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데 엄마는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렇게 시기장애가 된 건지 이 딸인 나는 또 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잘 명확하지가 않고 또 거기에 꽈리고추 멸치볶음 간장에 그렇게 조린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얘가 그거를 너무 막 그 간장 냄새가 싫고 그거를 할머니가 막 입맛이 없던 할머니가 그거라도 해서 먹는다는 게 너무 싫다고 그러잖아.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싫을 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작가가 이게 각주로 단 그런 내용을 또 뒤에 작가의 말에 또 그거 똑같이 또 갖다 쓰거든요. 이건 또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했어요 의미를? 왜 못 읽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상 서사와 이 지극히 현실 서사가 이게 어떻게 해서 먹는다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지 이게 저는 이게 문학이라기보다 그냥 사적 언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왜 할머니랑 엄마에 대한 어떤 경멸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이 밑바닥에.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굳이 이유도. 적극적으로 읽어줘야 돼? 이 사적 언어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적인 언어로 쓰여질 수도 있죠. 사적인 언어인 채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사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 미주는 왜 달려 있는지를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될 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대상작에 대해서 마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